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용수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여야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변인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다들 보셨죠? 네. 자, 총평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생각보다는 그 형사 재판은 조금 지연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입 맞추기보다는 이제 나만 살자 식의 전략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답변하고 불리한 것은 철저히 답변하지 않겠다는 태도로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참 우라통이 터지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한편으로는 전략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러니까요. 보통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든지 배경에 대해서 좀 추상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거부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본인이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봤어요? 어제? 재판이라는 것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미리 결론을 정해놓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미 사실은 정해져 있다. 결론은 정해져 있고 거기로 빨리빨리 가야 된다. 이제 그런 그 기류가 있었는데 저는 어제 그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서 진실을 찾기까지 거쳐야 될 과정이 꽤나 많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결론도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 다를 가능성도 없지 않겠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것이 건강한 일이다. 그래서 그냥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서 결론은 그거다라고 정해버리고 가면 그것은 사실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총평을 짧게 들어봤고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총을 쏴서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제 검찰 공소장에는 적혀 있는데 또 어제 탄핵 심판에 나와서는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되고 공소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누구의 증언에 대해서 쓰냐? 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진술에서 적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공소장이 더 믿을만하다고 보는 것이죠. 4명이 한 팀이 돼서 끌어내라는 것이죠.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어제 탄핵 심판에서는 거짓을 이야기했다고 저는 보세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요? 검찰은 믿을 수 없어서 수사권을 다 박탈한 민주당에서 검찰을 갑자기 믿으신다고 하니까 좀 웃음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어제 제일 주목받은 인물이 이진우 사령관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준우 사령관의 말로 자신의 말로 뭐 끌어내라 4명이 1명 이런 말은 전해진 적이 없었어요. 그냥 검찰 공소장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제 나와서 본인이 한 말은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명백하게 말했고 검찰 진술 주서에 자기가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했고요. 그 공소장에 있는 것이 내 내용과 다른 것이 많다라는 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진실은 뭐지? 다시 이제 원점으로 간 거죠. 재판이 그걸 다시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쨌건 진실이 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그걸 밝혀야 되는 것이 재판관들 그리고 판사들의 이제 그 임무인 거죠. 어제 문영배 헌재소장대행이 재판 평의 결과 증인 신문은 양측 대리인단만 진행하는 것으로 정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원할 경우에는 신문 절차가 끝난 후 의견 진술 기회를 주겠다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달리 그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그 진실만 얘기한다 저는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측 입장 혹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홍장원 차장이 만약에 없었다면 여러 가지 재판이라는 지연할 수 있고 회계 모의 어떤 계몽령이라는 그런 허구 맹랑한 어떤 주장이 사실일 수가 있겠는데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워낙 명백하고 일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아니 제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직접 신문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이었잖아요. 신문 그러니까 서로 말씀하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을 이제 끌어내고 그리고 또 어떤 답변을 할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이준호 사령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 그렇죠. 가림막도 설치해 달라고 했었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는 그 최초에는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시가 있었다라는 게 일반적 상식인데 본인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입맞추는 과정에서 저는 시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이것을 무한정 열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은. 고 대변인은 어떻게 봤어요?
근데 제가 재판관이라면요. 그 진실을 가리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묻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당사자들의 태도나 뭐 표정이나 이런 것만 봐도 사실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할 때도 그 대질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것을 전에는 그 바로 앞엔 했었던 걸 막았을까?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좀 헌재가 왜 저러지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자꾸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 쟁점 두 가지입니다. 이 탄핵 심판에 있어 첫 번째는 이 계엄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진 요건에 맞았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좀 여론의 기류의 변화가 있어요. 지금 탄핵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고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그것은 부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여론도 꽤나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사실 쟁점이 좀 모호해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판단의 기준이. 결정적인 건 두 번째인데 국회의 활동을 막으려고 했느냐. 이것은 이제 헌법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일 문제인 것인데 지금 이제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 지금 그 사실관계가 지금 엇갈리고 있잖아요. 진술이. 자, 그래서 이게 이 탄핵 심판이 간단치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장원 차장 이야기 잠깐 더 해보면 홍장원 차장이 이제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사실상을 이제 싹 잡아들여라 이 표현에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윤 대통령한테는 직접 그 명단을 들은 건 아니라고 하고요. 앞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홍장원 차장은 처음에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라 하는 것들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저녁 10시 40분, 50분에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재 중이었죠. 그다음에 또 몇 분 지나서 통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14명인가 16명의 정도 명단을 적어서 이 국회의원들 명단을 보고 이게 다 싹 다 잡아 들어라 해서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해서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하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또 대변인은 간첩을 잡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녁 10시 50분에. 그리고 나서 격려 전화의 차원인 거지 계엄을 위한 지시가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궤변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홍장원 차장의 처음에 당초의 진술에서부터도 그게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그 해석한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었죠. 왜냐하면 싹 다 잡아들여라고 얘기한 다음에 국정원의 그 대공수사권이 박탈됐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자, 그런데 대공수사권도 부활해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령부를 지원해서 해라. 그러면 그 문맥만 놓고 보면요. 싹 다 잡아들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늘 얘기해왔던 반국가 세력. 대공수사권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해라. 방첩사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더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제 홍장원 차장은 그 뒤에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해서 명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통령 지시가 그것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진상을 가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아는 사람은 대통령과 여인영 사령관의 명단이 대통령에게서 나왔는지를 아는 것은 두 사람뿐이지 않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근데 그거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제 호수의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그리고 계엄 선포 이후 정치인 체포 같은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적인 궤변인 것이죠. 지금은 그 호수 위에 달인데 달이 비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은 있던 겁니다. 계엄은 일어난 것이고 다만 문제는 호수에 물이냐 얼음이냐 해서 반사되었을 때 누가 지시했는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달에 대해서는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건 시적인 궤변인 것이고 2시간밖에 안 된 계엄이라고 하지만 2시간이고 지금 또 계엄이 될 수도 있는 것은 본인이 2시간 만에 마무리를 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190명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법적인 태도를 해서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2시간 만에 끝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적인 궤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처음에 그 일을 겪었을 때는 워낙 몇십 년 만에 있는 일이고 상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것을 바로 이제 야당이 내란이다 탄핵이다 이렇게 할 때 그걸 이제
쉽게 부정하지 못하는 그런 그 뭐랄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면 예. 직관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국권을 이제 뒤집는 것이 내란인데 사실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말이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네. 이 대통령의 어제 그 발언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볼 때 그게 내란일 수 있겠느냐? 네. 내란은 폭동이 있어야 내란이거든요. 국헌 분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폭동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폭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는 건데 예. 그것을 가지고서 폭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표결은 정상적으로 아무 방해 없이 사실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대통령의 발언도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네. 여야 입장을 좀 들어봤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선고 연기한 것 두고서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 사퇴를 지금 네.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현재 흔들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뭐 헌재도 뭐 신이 아니니까 뭐 100% 순도 높고 깨끗하고 완벽할 수는 없겠죠. 네. 저는 그 과정 속에 서로의 불만이나 삼자가 봤을 때도 조금 절차적인 그 이례적인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 2시에 재판을 결과를 나오려고 하다가 오전에 어떤 뭐 변론기를 다시 주면서 10일로 뭐 연기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아서 또 문형관 재판관을 사퇴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예.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는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소자변은 헌재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죠. 헌재의 일부 재판관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매우 흔들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고요. 예. 심지어는 엊그저께는 갑자기 그 선고한다고 하다 그냥 당일 연기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도 떳떳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자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헌재 결정들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정말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일부 재판관들 예.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의문과 불신을 더 이제 쌓아 가시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해소하지는 않고 거꾸로의 방향으로만 간다면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을 때도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우리 법 인권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체를 점점 더 알아가시고 계시고 이재명 대표 결정적일 때마다 살려준 그 재판의 판사들이 우리 법이었다라는 사실도 이제 비로소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고 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중도적으로 보는 분들도 되게 충격받더라고요. 사법부가 정말 이상하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주심이 또 인권법이었습니다. 공수처장 인권법,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발부해준 판사 우리 법. 이러니까 국민들께서 이 사법부가 정말 완전히 그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그 카르텔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겁니다. 네, 저는 사실 그 국민의힘이 내란의 동조화가 되는 것인데 이 원인은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공했다고 봅니다. 4대4 헌재에서 팽팽했었거든요. 그래서 4대4로 기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헛된 희망이 생긴 거예요. 6명이 찬성을 해야지 파면이 되는 것인데 8명에서 2명, 3명만 이탈하면 4대4이기 때문에 본인이 봤을 때 희망이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완결체에서 순도가 높은 구인의 완결체로서 재판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을 마은혁 재판관을 끝까지 막기 위한 저는 어떤 내란의 동조화의 어떤 원인 결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이제 임명을 해야 한다라고 헌재에서 선고가 나면 이제 최장목 대행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최장목 대행이 이제 만약에 임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제 최대행도 탄핵을 하는 겁니까? 탄핵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론에 대해서 국민에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홍보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헌재의 재판은 어떻게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처음에는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와 상의해 보겠다는 겁니다. 어제 탄핵을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관된다면 가정의 가정이지만 정말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법재판관의 재판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은 그걸 거부한다면 그 헌법 위배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저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죠. 사실은. 저는 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재판을 왜 저렇게 헌재가 서두를까 합리적으로 보면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장면이었거든요.
제 판단은 아마도 3명의 반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헌재 내부에서 헌재 그 문영배 소장 대행을 비롯한 그 일부 재판관들과 민주당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잘 설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게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진숙 위원장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사실 그 판결을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4대4. 무려 4명이 이렇게 명백한 이것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인 체제 의결은 적법했다는 판결이 2번이나 나왔어요. 반대 판결들도 행정법원에서 있었지만 반대 판결도 그러니까 있었고요.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여전히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탄핵이 그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라고 생각한 재판관이 4명이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법부에서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저는 이 장면 보고 헌재가 지금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헌재 내부에서 뭔가 굉장히 지금 큰 내부에서의 어떤 그 기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네, 이진숙 재판 그 방통위원장은 뭐 다음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슈가 오늘 많으니까요. 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고심하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카드를 어제 꺼내 들었어요.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 꼼수다고 비난을 하고 있고요.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 보는 것이 기준은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방어권에 대해서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주장하고 권리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신청도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1차 판단을 해서 기각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연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법원이 판단해서 헌법재판소의 이런 부분 인식의 주관적인 문제가 이것이 그 선거법의 위반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고 하면 그렇게 받아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 과정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지 왜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은 본인이 잘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하면 계속 재판 지연의 프레임을 씌우는지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신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인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다. 그래서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좋아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처럼 선거 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막 하는 그런 분들 일부 아주 극소수 그분들은 좋아지겠죠. 앞으로 선거에서는 어떤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빠지는 건 누굽니까? 전 국민이 나빠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나빠지는 겁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 그 후세들한테 물려줘서야 되겠습니까? 이미 2021년 불과 4년 전에 똑같은 것을 헌재에서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라고 판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진 않겠지라고 다 국민들이 생각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마 하는 일들을 결국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어제 정말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구나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너무나 다급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카톡도 검열한다 민주파출소 만든다 그리고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자위대 군합발에 짓밟히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한일 군사협력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약간 정상적인 판단을 지금 못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위헌법률 심판 제청 2차 공판 기일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조항 위헌이다라고 주장한 거에 이어서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 이제 비판한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다는 것 좀 받아들여야 이기는 것이다라고 했더니 이제 총구를 밖으로 향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재명 대표의 최근 막 카멜레온 같이 이제 막 급변하는 표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급하니까 지금 저러시는데 다시 이제 그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예를 들면 만에 하나라도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냥 다시 이제 본색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대표께서는 자신이 그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민주당이라는 정당 내에서 이미 보여줬죠. 상대편 반대파들은 완전히 이제 숙청
그냥 뭐 초토화시켜 버렸고 예.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임종석 뭐 이런 박용진 뭐 이런 분들 다 이제 그 제거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와서 사실은 본색은 같은데 저렇게 얘기하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분들도 굉장히 궁색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이시는 태도도 예. 진실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비명계 발언 관련해서 좀 제가 물어본 거예요. 비명계가 계속해서 이제 뭐 임종석 전 실장도 그렇고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를 약간 압박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찻잔 속의 태풍이죠. 그 이미 이재명 대표는 당 체제를 완벽하게 장악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을 위해서 당원 당규도 막 바꿨어요. 공천 문제 같은 것도요. 다 그렇게 대선 출마하는 사람이 지방선거 공천도 할 수 있게 바꿔놨고요. 부패 혐의로 기소됐어도 당대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헌법 나라로 치면 헌법 법률 다 바꾼 거예요. 예. 그리고 전당대회에서의 그 룰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권리당원들이 대의원에 비해서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바꿔놨고요. 네. 당원들의 구조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된 이후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당원들이 새로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당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 비명계들이 뭐를 할 수가 있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당원이 한 200만 명 되고 그러니까 권리당원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게 한 100에서 한 130만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그 원인이나 그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력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또 한 20%는 또 반대나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양성인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독단적으로 뭐 당원 당규를 바꾼 게 아닙니다. 지도부나 당원들의 투표로서 바꾼 것이고 지금 비명계라든지 혹시 반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 내는 것은 이제 대선 국면이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냉정히 봤을 때는 국민의힘보다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후보의 다양성이 좀 더 많다고 보는 것이고 이분들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1등 후보이기 때문에 2등, 3등, 4등이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조금 이제 지나면은 본인의 목소리 또 본인의 비전이 나오게 되면 뭐 이재명 대표 흔들기보다는 본인의 철학 혹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밀어주는 정책이라든지 홍보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반도체법 주 50시간 예외도 이제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능하다기보다는 좀 열어두었죠. 토론할 때 열어두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금투세 폐지라든지 가상자산 뭐 과세 유예라든지 이걸 봤을 때 최근 좀 우클릭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우클릭이라기보다는 실용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상식의 관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본인이 물어본 거죠. 총 주 52시간 총량제에서는 바쁠 때는 많이 이제 일하고 조금 한가할 때는 쉬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했을 때 본인이 판단했을 때도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계와 어떤 재계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차원에서 당내에는 다른 목소리는 없어요. 당내에는 다양한 목소리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진성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죠. 금투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상적인 것은 맞지만 벌써 40시간에서 42시간에서 54시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노동자를 위한 어떻게 보면 노동자가 갑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노동자를 위한 어떤 정책이 아니라 어떤 재계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것은 그 다양성의 면에서는 맞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어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당론으로 정해지는 것은 그 과정일 뿐이지 본인이 그것을 더 정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호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최근 우클릭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진심이 있는 변신이라면 환영이죠. 근데 진심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급한 불만 끄면 이제 다시 돌아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지 않으시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5년과 의회의 권력을 장악했던 지난 2년 반 동안에 민주당이 해왔던 일관된 반기업, 기업들이 활동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기업들이 활동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경제 가로막고 민생을 가로막는 거거든요. 21세기 전사는 기업들인데 전사들이 나와서 싸우지 못하는데 경제가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일관되게 그런 것들을 가로막아 오다가
갑자기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급해지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52시간 그 얘기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그거 그 진심을 국민들이 그 이해하겠습니까?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기업들의 활동을 방해하지는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문재인 대통령 때 3,200, 윤석열 정부에서는 2,500 최하위잖아요. 네. 자, 중대 재처벌법, 그다음에 지금 계속 얘기되는 반도체 특별법, 예.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기본 법안, 그다음에 그 한참 또 논쟁 끝에 겨우 통과된 AI 기본법, 상법 개정안 등등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못하게 할까를 그렇게 고민한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결국 하나입니다. 이유는 민주노총을 대변하기 때문이죠. 귀족노조 민주노총 대변하기 때문에 예. 기업들을 가로막고 결국 민생을 가로막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신 말씀. 저희는 민주노총의 그 목소리는 듣지만 예. 대변하는 건 아닌 거죠, 사실. 예. 네, 알겠습니다. 수요일 대변인들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호준석 대변인, 서재현 부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